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4편을 펼쳐보겠습니다. 이번 편의 주제는 비대칭 전술과 군사 서사입니다. 특히 아테네의 필로스 전투와 스파르타 장군 브라시다스가 이끈 트라케 원정, 이 두 결정적 캠페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전쟁 문법이 어떻게 해체되고 그 충격이 수천 년을 건너 오늘날까지 어떤 울림을 남기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초기 10년, 이른바 아르키다모스 전쟁은 기원전 425년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합니다. 페리클레스가 세상을 떠난 뒤 아테네는 변화합니다. 그동안 소모전을 통해 현상을 유지하던 수동적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클레온과 데모스테네스 같은 신흥 지도자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연안을 직접 타격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선회합니다. 바로 이 전환의 한복판에서 4권의 두 핵심 서사가 펼쳐집니다. 먼저 첫 번째 무대, 필로스 스팍테리아 전투로 가보겠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전략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비대칭 군사 작전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기원전 425년 여름, 시칠리아와 코르키라로 향하던 아테네 함대는 폭풍우를 만나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서부 해안의 필로스에 임시로 정박하게 됩니다. 필로스와 나바리노만 그리고 스팍테리아 섬은 천혜의 요새이자 해상작전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지형 묘사가 실제 지형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곰과 프리쳇 같은 학자들은 이 오류가 투키디데스가 해당 지역을 직접 답사하지 못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코포드를 비롯한 학자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투키디데스가 페리클레스의 보수적 전략을 옹호하기 위해 클레온과 데모스테네스가 주도한 공세적 전략의 성공을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우연과 행운의 결과로 축소하려는 문학적,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형의 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필로스는 최고 고도 475m에 달하는 암벽고지로 가파른 절벽이 3면을 두른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스팍테리아 섬은 면적 약 3.2제곱킬로미터로 우거진 숲과 험난한 지형이 중장보병의 기동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나바리노만은 동서폭 약 4km에 평균 수심이 매우 깊은 지중해에서 가장 안전한 정박지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투키디데스의 기록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스팍테리아 섬의 길이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했고 특히 남부 해협의 너비는 심각하게 축소해 기록했습니다. 그가 8-9척의 함선으로 막을 수 있다고 적은 해협은 실제 지형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이 우연한 기착을 치명적인 무기로 바꾼 인물이 바로 데모스테네스입니다. 다른 지휘관들은 이 불모지의 요새를 세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는 이곳이 스파르타를 겨누는 최적의 교두보임을 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과거 스파르타에 예속된 메세니아인들의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적국 영토 깊숙한 곳에 영구적인 군사 요새를 건설하고 이를 기지로 삼아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전술, 바로 에피테이키스모스입니다. 아테네군이 이곳에 거점을 마련하면 스파르타의 노동계층인 헬롯들의 대규모 반란과 망명을 유도하여 스파르타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철제 도구가 부족해 주변에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주워 끼워 맞추고 진흙을 나를 도구가 없어 허리를 굽힌 채 등 뒤로 두 손을 깍지 끼고 운반했습니다. 그렇게 단 6일 만에 기초 방어선을 완성합니다. 스파르타의 수동적 영토 방위 체계는 이 비대칭 기동 타격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테네가 필로스의 진지를 구축했다는 소식을 들은 스파르타의 왕 아기스 2세는 아티카 지역을 유린하던 육군을 즉각 철수시키고 함대를 급파합니다. 스파르타 지휘부는 정예 스파르티아테스를 포함한 420여 명의 중장보병을 스팍테리아 섬에 상륙시켰습니다. 그러나 자킨토스에서 증원된 아테네 주력 함대 50척이 나바리노만으로 진입해 스파르타 함대를 격파합니다. 이 해전의 패배로 스팍테리아 섬에 주둔한 스파르타 육군은 바다 한가운데 완벽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해상 통제권을 잃은 스파르타 지휘부는
극심한 공황에 빠져 현장에서 즉시 휴전을 맺고 아테네의 평화교섭단을 파견하는 굴욕을 감수합니다. 섬에 갇힌 120명의 스파르티아테스는 스파르타 전체 시민 계급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이들의 상실은 곧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스팍테리아 섬에 고립된 병력은 스파르타 전체 시민권자 계급의 약 10%에 해당하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스파르타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였던 것이죠. 바로 이 절박함이 무적의 전사 국가 스파르타로 하여금 먼저 굴욕적인 평화교섭을 제안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의 평화 제의는 아테네의 주전파 정치인 클레온의 강경한 반대로 결렬됩니다. 전투가 재개된 뒤 아테네는 섬을 봉쇄하려 했으나 오히려 식수 부족과 척박한 환경에 시달린 쪽은 포위하던 아테네 함대였습니다. 스파르타는 헬롯들에게 자유와 보상을 약속하며 야간에 악천후를 틈타 식량을 밀반입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겨울 폭풍으로 봉쇄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한 민회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클레온은 대담한 정치적 도박을 선언합니다. 20일 안에 스파르타군을 생포하거나 죽이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증원군을 이끌고 출항합니다. 현장에 데모스테네스와 합류한 클레온은 지형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정교한 작전을 세웁니다. 군사학자 한스 델브리크와 존 보이드의 이론을 빌리자면 데모스테네스는 적의 물리적 역량을 서서히 고갈시키는 소모전에서 기동과 템포로 적의 중심을 단숨에 파괴하는 선멸전으로 유연하게 전환한 것입니다. 경무장 보병을 동원한 히텐런 전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전의 첫 번째 전환점은 우연히 발생한 산불이었습니다. 섬을 덮고 있던 빽빽한 숲이 타버리면서 스파르타군의 은폐 장소가 사라지고 시야가 확보됩니다. 아테네는 8,000명이 넘는 경무장 보병, 투석병, 궁수를 동원해 섬에 상륙합니다. 스파르타의 자랑인 밀집 방지는 평탄한 지형에서는 극강의 위력을 발휘하지만 바위와 잿더미로 뒤덮인 스팍테리아의 험지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테네 경보병들은 스파르타군이 접근하면 신속히 후퇴하고 물러서면 다시 쫓아가 화살과 투창을 퍼붓습니다. 이 원거리 히텐런 전술이 스파르타 중장 보병의 체력과 사기를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메세니아 동맹군 사령관 코몬이 스파르타군이 아테네의 침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절벽의 사각지대를 우회 등반하여 배후를 점령하면서 스파르타군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됩니다. 72일간의 사투 끝에 생존한 292명의 스파르타 보병, 그중 120명은 최고위 계급인 스파르티아테스였던 이들이 방패를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의 테르모필레 전투 이후 그리스 전역을 지배하던 스파르타 전사는 항복하느니 죽음을 택한다는 무적 신화가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투키디데스는 한 일화를 전합니다. 전투 후 아테네 동맹군이 노획한 화살을 가리키며 조롱하자 한 스파르타 포로가 씁쓸하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그 화살이 용자와 겁쟁이를 구별할 수 있다면 참으로 가치 있는 무기일 것이오. 근접전의 용맹함만을 숭상하던 중장보병 체계가 원거리 비대칭 무기 앞에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테네는 이 역사적 대승을 기리기 위해 노획한 스파르타의 청동방패 120개를 아고라의 스토아 포이킬레, 즉 채색회랑 등지의 전리품으로 전시했습니다. 마라톤 전투와 동급의 영예로 여겨졌죠.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납니다. 1936년 아테네 고대 아고라 발굴팀이 헤파이스토스 신전 인근의 고대 저수조를 발굴하던 중 이 청동 방패 중 하나를 기적적으로 발견해낸 것입니다. 직경이 넓고 약 13.6kg에 달하는 이 방패는 발굴 당시 부식된 회색 덩어리로 남아 있었지만 화학적 세척과 정교한 복원을 거쳐 그 형태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표면에서 펀치로 깊게 파낸 그리스어 명문이 확인됩니다. 아테네인들이 필로스에서 라케다이몬인들로부터 빼앗아 바치다. 찌그러진 이 청동 방패는 기원전 425년 그날 스파르타의 무적 신화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체되었는지를 웅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오늘날 아테네 아고라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무대로 넘어갑니다. 필로스에서의 굴욕 이후
극단적 수세에 몰린 스파르타의 전략적 돌파구를 열어준 인물 브라시다스의 트라케 원정입니다. 스파르타 군사교리의 이단을 자처한 기동전의 이야기입니다. 스파르타는 헬롯들의 반란을 늘 두려워했기에 대규모 정규군을 이끌고 본국을 멀리 떠나는 장거리 해외 원정을 극도로 꺼리는 보수적 군사 교리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라시다스는 이 관행을 정면으로 깹니다. 아테네 제국의 생명선인 북방 트라케와 칼키디케 반도를 육로로 직접 타격하겠다는 파격적인 우회 기동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원정군 구성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본국의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그는 정규 스파르티아테스 대신 군사 복무를 조건으로 자유를 약속받은 700명의 헬롯 중장 보병과 코린토스, 시키온 등지에서 모집한 1000명의 펠로폰네소스 용병, 총 1700명의 기동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압도적인 해상 지배망을 피해 적대적인 테살리아 지역을 특유의 기동력과 임기응변으로 통과하는 강행군을 펼쳤고 마케도니아의 페르디카스 2세와 동맹을 맺으며 목표 지역에 진입합니다. 브라시다스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창끝이 아니라 그의 언변과 외교력이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둔중하고 과묵하기로 유명한 일반적인 스파르타인들과 달리 브라시다스가 매우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웅변가였다고 평가합니다. 칼키디케 지역에 진입한 그는 무력 정복에 앞서 각 도시국가의 성문 앞에서 프로파간다를 적극 전개합니다. 아테네의 폭압적인 제국주의로부터 그리스인들을 해방시키러 왔다는 것이었죠. 그는 해방된 도시들의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무거운 곡물과 억압에 지쳐있던 아테네의 동맹국들은 브라시다스의 관대함에 감화되어 자발적으로 아테네를 배신하고 스파르타 진영으로 연이어 귀순했습니다. 이는 아테네 제국주의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정확히 타격한 것이었습니다. 원정의 정점은 기원전 424년 겨울에 이루어진 암피폴리스 기습이었습니다. 암피폴리스는 아테네 함대 건조에 필수적인 목재를 조달하고 인근 판가이온 산의 은광 수익을 통제하는 전략 제1의 식민시였습니다. 겨울철에는 전쟁을 쉰다는 고대의 관례를 역이용한 브라시다스는 눈보라를 뚫고 신속히 행군하여 스트리몬 강이 다리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구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놀라운 정치적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소모이리아입니다. 아테네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재산권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도시에 남을 수 있게 하고 떠나길 원하는 자에게는 안전한 철수를 약속한 것이죠. 내부 분열을 겪던 암피폴리스 시민들은 이 관대한 조건에 굴복하여 성문을 열고 맙니다. 암피폴리스의 상실은 자원 공급선의 차단을 넘어 트라케 전역의 동맹국들이 아테네를 불신하고 이탈하는 연쇄 붕괴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당시 트라케 연안의 방위사령관으로 임명된 장군이 다름 아닌 이 역사서의 저자 투키디데스 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트라케 지역의 금광 채굴권을 보유해 현지 영향력이 막강했고 암피폴리스에서 반나절거리인 타소스 섬에 함대와 함께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급보를 받은 그는 즉시 출항하여 인근 항구 도시 에이온을 가까스로 사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암피폴리스 본성의 함락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으로 아테네 민회는 그에게 20년의 추방형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투키디데스는 경이로운 사학적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는 변명이나 감정적 토로 없이 이 책의 저자인 오롤루스의 아들 투키디데스가 타소스에 있었다라며 자신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대상화하여 기록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몰락시킨 적장 브라시다스의 대담성과 통찰력을 호메로스 서사시의 영웅적 무용전에 비견할 만큼 상세하고 영웅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훗날 기원전 422년 암피폴리스 탈환전에서 브라시다스와 클레온이 동시에 전사하자 암피폴리스 시민들은 기존 창건자였던 아테네인의 기념물을 모두 파괴하고 브라시다스를 새로운 수호 영웅으로 추대하여 매년 희생제를 바치는 영웅 숭배를 시작하며 아테네와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캠페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사건들이 군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통적 교리의 해체와 전술적 진화라는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장보병과 경보병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중장보병은 긴 창과 무거운 청동방패로 무장하고 평지에서의 밀집 대형에서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측면 공격과 험준한 지형에는 취약합니다. 반면 경보병은 투창, 활, 투석기를 들고 험지에서의 기동성과 원거리 공격의 강점을 지니지만 근접전에서는 약합니다. 스팍테리아 전투는 바로 이 구도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무기체계의 비대칭성을 지형과 결합하여 스파르타의 강점인 정면 충돌을 회피하고 그들의 시스템적 취약점을 도려냈습니다. 존 보이드의 OODA 루프 이론에 비추어 보면 아테네 경보병의 히텐런 전술은 스파르타군이 대응할 수 없는 속도에서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켜 그들의 판단 체계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한편 아테네의 에피테이키스모스 전략은 현대전의 전방 전개기지 운용과 비정규전의 완벽한 고대적 모델이기도 합니다. 훗날 스파르타가 아테네 영토인 데켈레이아의 요새를 건설해 아테네를 고사시킨 전략도 바로 이 필로스의 교훈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기원전 425년의 사건들이 수천 년을 건너 20세기와 21세기의 전쟁을 이해하는 데 어떤 강력한 은유를 제공하는지 불패 신화의 붕괴와 비대칭전의 한계라는 두 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패 신화의 붕괴입니다. 스팍테리아에서 단 120명의 정예 스파르티아테스가 항복한 사건이 그리스 전역을 뒤흔든 것은 물리적 손실보다 심리적 억지력이 무너진 충격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완벽히 겹칩니다. 유럽 전역을 석권하며 무적의 전격전 신화를 구가하던 나치 독일군. 그러나 스탈린그라드의 폐허에서 소련군의 포위망에 갇힌 파울루스 원수의 제6군이 총통의 자결명령을 거부하고 항복하자 절대 패배하지 않는 독일 국방군이라는 프로파간다는 영구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스팍테리아의 항복이 스파르타의 전쟁 의지를 꺾었듯 스탈린그라드의 항복은 독소전쟁의 심리적 균형을 돌이킬 수 없이 무너뜨린 전환점이었습니다. 다음은 강대국 정예군을 제압한 비대칭전의 사례 1954년 디엔비엠프 전투입니다. 당시 프랑스군 사령관 나바르 장군은 압도적인 항공 보급력과 포병 화력을 과신하여 험준한 산악분지에 거대한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베트민 게릴라를 정규 회전으로 유인해 섬멸하려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이었죠. 그러나 베트민의 보응우 엔잡 장군은 숲과 산악 지형을 이용해 수만 명의 인력과 자전거로 105mm 곡사포 같은 중화기를 분지를 둘러싼 고지로 밀어 올렸습니다. 프랑스군의 상상을 초월한 비대칭적 군수 능력이었습니다. 스파르타가 필로스의 절벽 지형을 얕봤듯 프랑스군은 베트민의 의지를 철저히 과소평가했습니다. 스팍테리아의 스파르타군이 해상 봉쇄로 고사했듯 디엔비엠프의 프랑스군도 활주로가 파괴되고 공중 보급이 끊긴 채 항복했습니다. 이 딜레마는 이후 미국의 베트남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반복됩니다. 군사학자들은 이를 아테네가 시칠리아 원정에서 몰락한 구조적 한계에 빗대어 시칠리아의 함정이라 부릅니다. 지형을 전술적 무기로 전환하고 적의 재래식 강점을 회피하여 비대칭적 취약점을 타격한다는 전쟁의 보편 법칙이 시대를 초월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투키디데스 4편의 두 캠페인은 단순한 승패의 기록을 넘어 전쟁의 본질을 전통적 회전에서 다차원적 총력전으로 진화시킨 사건들의 집약체입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지형과 해상력을 결합한 에피테이키스모스 전략으로 일회성의 우연을 고도의 승리로 치환하며 가장 완벽하다 여겨지던 스파르타 중장 보병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폭로했습니다. 반면 수세에 몰린 스파르타는 브라시다스라는 비정통적 사령관을 통해 기동성과 외교 심리전을 구사하며 아테네 제국의 핵심 기반을 흔들고 전쟁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무력의 단순한 크기보다 전략의 유연성이, 병력의 숫자보다 지형의 활용과 비대칭 전술이 전장의 패러다임을 결정짓는다는 것. 그리고 위대한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자신에게 평생의 불명예를 안긴 패배조차 철저한 객관성으로 해부하여 후대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425년 스파르타의 청동방패에 새겨진 치욕의 펀치 자국부터 20세기
DNBM프 분지에 추락한 제국주의 군대의 수송기까지 절대적 물리력에 대한 맹신이 무너지는 순간의 서사는 오늘날의 전략가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는 투키디데스 4편을 통해 비대칭 전술과 군사 서사를 살펴봤습니다. 우연이 전략이 되고 신화가 무너지고 한 역사가가 자신의 패배마저 냉정하게 기록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또 다른 국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